네, 제가 그동안 필수 기본 공부를 하신 뒤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꼭 분석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7급 모의평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유형별로 묶어봤습니다. 유형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저는 발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문을 기준으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논지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4번은 빈칸을 고르는 것이었고 5번은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6번은 빈칸 추론이었고요. 7번은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8번은 추론 문제인데 조금 특이한 문제 같습니다. 9번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번은 빈칸 문제였고요. 11번은 추론 문제였고 12번은 추가해야 할 전제 문제였습니다. 13번은 빈칸 문제였고 14번은 바르게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15번은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거였고 16번은 반드시 참인 것을 17번도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8번은 판단 문제였고요. 19번은 분석이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20번은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21번은 강화, 22번도 강화하는 문제고요. 23번은 논쟁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4번은 추론이고요. 25번은 논쟁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별로 발문을 적어봤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은 1번, 2번 알 수 있는 것, 5번, 그리고 8번, 9번, 11번이 추론이었고 14번, 18번, 19번, 20, 23, 4, 5가 모두 추론 문제였습니다. 크게 봤을 때 추론 문제고 크게 봤을 때 추론이다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이 발문이 조금 다르고 지문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빈칸 4번, 6번, 10번, 13번이 빈칸이었기 때문에 보셔야 하고 15, 16, 17이 논리학 문제고 21, 22가 강화, 약화, 논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논지, 수정, 전제, 추론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상의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추론, 빈칸도 물론 추론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따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이 논리, 그 다음이 논증, 강화, 약화죠. 이제 하나씩 있는 것은 수정하기, 그리고 전제, 추론하기, 마지막으로 논지, 찾아내기였습니다. 이상의 유형들을 바탕으로 각각 어떤 식의 고민을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것을 묻고 있는 추론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추론 문제와는 다르게 이러한 발문이 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선지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차이점을 파악을 해보시면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또 선지를 해결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할지를 미리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의 지문을 읽어 나갈 때는 지문을 읽고서 선지를 해결을 할지 아니면 선지를 간략히 보고서 지문을 읽을지 아니면 지문 한 단락씩 선지로 내려가서 확인을 할지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알 수 있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3번 문제는 논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논지를 찾는 문제에서 뭐 한 단락씩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한 걸 바탕으로 선지를 볼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문을 전체를 쭉 읽고서 맞는 것들을 소거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보실지는 본인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시고 그 채택한 방법을 다른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주제나 논지 찾기 문제를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방법이 올바르고 빠른 것인지를 파악을 해 나가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빈칸 문제이고, 빈칸 유형은 7급 피셋 모의평가에는 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빈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에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어 다음에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도 읽고 지문도 읽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을 해놔야 합니다. 이때 글을 읽고서 결론을 하나 도출을 한 다음에 선지에서 이것을 찾을지 아니면 선지에서 소거하면서 찾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시고 방법을 채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5번은 알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서 갑과 을의 이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의 경우에는 전체 지문을 다 읽고 선지를 볼지 아니면 갑과 을의 한 번의 대화에서 선지를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6번은 빈칸이었고 빈칸도 결론을 내비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서 어떻게 결론을 도출을 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이번에 새롭게 7급에 들어오게 된 계획안을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읽고서 계획안을 보고 선지를 해결할지 아니면 계획안을 보고서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볼지 아니면 지문에서 각각의 그 사람의 말과 계획안을 보고 각각 선지를 찾아서 해결할지 이런 식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 8번은 일반적인 추론 문제입니다.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럴 때 빈칸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표를 채워나가면서 읽으면 좋을지 아니면 따로 본인이 정리를 해서 표를 읽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똑같이 일반적인 추론 문제지만 지문의 유형 자체가 상당히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세균, 무슨 세균, 무슨 세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열될 때 정보들을 좀 적어 나가면서 풀지 아니면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풀지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정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10번은 빈칸 문제지만 가운데에 뚫려 있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풀지 각각의 빈칸을 확인을 하고서 선지를 볼지 아니면 기억을 먼저 도출하고서 소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대입을 해서 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11번은 일반적인 추론 문제이고 12번은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5급 피셋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풀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추가해야 할 전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들이 나올 것이고 결론도 지문에 써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가적인 전제가 어떤 게 들어갈지를 찾을 때 이게 저처럼 정리를 하시고서 도출을 할지 아니면 그냥 글을 읽고서 소거를 해 나가면서 찾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3, 14번은 일반적인 추론 문제인데 세트형 문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세트형 지문을 보았을 때 지문을 다 읽고서 문제들을 하나씩 풀지 아니면 지문의 한 절반 정도만 읽고서 하나씩 풀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하고 또 어느 타이밍에 풀지 그런 것도 정하시면 좋습니다. 꼭 13, 14번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위치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돌아와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 16 그리고 17번은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으로서 기호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배우셔야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보시고 너무 과투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일반적인 추론 문제에 해당하는데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개조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표를 그려서 풀었던 경험이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표를 안 그리더라도 살짝 정리만 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찾을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번은 이제 견해가 나오는 추론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각각의 견해를 모두 읽고 보기를 볼지, 아니면 한 명의 견해를 보고 이 한 명에 해당하는 선지를 정오 판별을 할지, 아니면 보기 하나를 먼저 보고 이 보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읽을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보시고요. 20번은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사례를 찾는 것일 때 전체를 다 보고 읽을지, 아니면 각 유형별로 사례들을 찾아 나가서 읽어 나갈지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21번과 22번은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강화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어떤 것들이 그 논증을 강화를 하고 또 약화를 하는지, 혹은 무관한 것인지를 보기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그래도 최소한 답을 골라내는 연습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강화하고 어떤 것들이 약화를 하는지를 꼭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을 잘 해놓으시고, 만약에 강화 약화 유형이 약하시다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23번도 논쟁을 분석한 건데 아까 견해 대립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4번은 새로운 유형입니다. 조례와 운영 규정, 법조문, 법조항이 두 개가 나오고, 지문을 읽었을 때 이 둘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차이점을 발견을 하고서 선지로 갈지, 아니면 지문 전체를 다 쭉 읽고서 선지 소거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25번도 새로운 유형인데 유사하게 법조문이 있고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먼저 읽고 쟁점을 볼지, 아니면 쟁점 하나를 먼저 읽고 법을 보고 보기를 갈지, 아니면 보기를 보고 쟁점과 법을 함께 볼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푸는 순서들을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개별적인 분석이 끝났으면 전체적인 운영 방식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5급 PCS 대비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추론 유형들을, 두 번째로는 세트형 문제들을 풀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논리학을, 네 번째로는 논증 유형을 풀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세트형 문제를 두 번째에 푼 이유는 마지막에 풀었을 경우에 좀 정답률도 낮았고 두 문제를 다 날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논리학도 이제 세 번째에 풀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풀었을 때 좀 빠듯하게 풀다 보면 정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논증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풀면서 머리가 예열된 상태에서 풀면 좀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